뜨거운 증기가 지옥의 입김처럼 주방 전체를 휘감았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릇들의 교향곡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요리사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강지훈의 세계를 이루는 배경음악이었다. 그의 손은 지난 5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이고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예술품을 다루듯 그는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갔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 중 하나의 심장부였지만 지훈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전쟁터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이곳에서 12시간씩 접시와 싸웠다. 그의 땀 한 방울, 그의 굳은 살 하나하나가 모두 최수연의 미래를 위한 벽돌이 되었다. 명문대 법학과에 다니는 그녀의 등록금 교재비,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쥐어주는 용돈까지 모든 것이 이 뜨거운 증기 속에서 태어났다. 지우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접시 더미가 그의 손에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났을 때 주방의 시끄러운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지훈은 뜨거운 물에 불어 하얗게 변한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로 이 지긋지긋한 접시 닦기 일도 마지막이었다. 수연이 드디어 졸업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유능한 법조인이 될 것이고 자신은 더 이상 어두컴컴한 주방이 아닌 그녀의 곁에서 당당하게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낡은 사물함으로 다가가 땀에 젖은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그다지 비싸지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해 둔 것이었다. 그는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몇 달간 틈틈이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한 작은 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약속의 증표였다. 레스토랑 뒷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오직 수연을 만날 생각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다란 빌딩 숲은 여전히 그에게 이질적인 세계였지만 오늘은 왠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수영과 함께라면 저 화려한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에 부풀었다. 대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졸업생과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다. 지우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법과 대학 건물 앞으로 향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 속 벨벳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수연에게 어떤 말로 축하를 건네야 할지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에 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미래를 약속할 터였다. 그때였다. 인파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한 사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졸업가운, 그 위로 환하게 빛나는 미모. 최수연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수연의 곁에는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수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품에 기댔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완벽한 연인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잠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아마도
그녀의 친척이거나 선배일 것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남자가 수연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수연은 수줍은 듯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그 다정한 모습은 지훈이 지난 5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장면이었지만 그의 자리는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린 듯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초라한 행색은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지훈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동요는 아주 잠시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내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표정만이 남았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성가신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 차가운 시선에 심장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수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의 눈은 수연의 곁에 선 남자를 향해 있었다. 남자는 한태민,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지훈 같은 사람은 평생토록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한태민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지훈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이 알던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빠, 여긴 어떻게 왔어?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며칠 전 그녀는 졸업식에 가족들만 올 거라며 그에게 오지 말아 달라고 했었다. 그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서프라이즈로 그녀를 놀라게 해줄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분은 누구시지? 수연 씨 아는 분이야. 한태민이 과장된 몸짓으로 물으며 수연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훈을 향한 철저한 무시와 소유욕의 과시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태민 씨. 그냥 예전에 잠깐 알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녀는 지훈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년의 세월 그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단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손에 쥐고 있던 벨벳 상자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상자의 각진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상관없는 사람, 수연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미래를 약속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마침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혹한 현실 인식과 차가운 야망만이 가득했다. 오빠,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 거야? 오빠가 내 등록금을 대준 건 고마워. 하지만 그걸로 됐어. 그건 그냥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야 했던 과정일 뿐이야. 오빠는 그저 내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발판.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수만 번 맴돌았다. 그의 사랑, 그의 청춘, 그의 모든 것이 한낱 발판으로 전락해버렸다. 한태민은 그들의 대화를 즐겁게 감상하다가 마침내 끼어들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접시 닦기 아저씨로군. 수연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 5년 동안이나 여자 친구 학비를 대주다니 정말 대단한 순정남이야.
근데 어쩌나 세상은 그런 순정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지갑에서 두꺼운 수표 한 장을 꺼내 지훈의 가슴팍에 아무렇게나 꽂아 넣었다. 자, 이걸로 그동안의 수고비는 충분하겠지. 이제 그만 우리 수연이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수표가 지훈의 낡은 셔츠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차마 그것을 내려다볼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믿음과 가치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이 모든 것이 오해라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수연은 끝까지 잔인했다. 그녀는 한태민의 팔짱을 끼며 지훈에게 등을 돌렸다. 가요, 태민 씨. 저런 사람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지훈을 그 자리에 버려둔 채 멀어져 갔다. 한태민의 번쩍이는 외제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텅 빈 눈으로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손에 쥐고 있던 벨벳 상자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상자가 열리면서 그가 정성껏 만든 목걸이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상징했던 그 작은 펜던트는 이제 그의 부서진 꿈의 잔해가 되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의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 터져나오는 플래시 불빛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의 세계는 방금 전 최수연이 등을 돌리던 그 순간에 멈춰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잿빛의 공허함과 뼛속까지 시린 한기뿐이었다. 그의 발치에 떨어진 작은 목걸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부서진 심장의 파편처럼 보였다. 그는 기계적으로 몸을 숙여 목걸이를 주워들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이 그의 정신을 희미하게 남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목걸이를 쥔 주먹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 속에서 그는 어떤 애증이나 미련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아무런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졸업식의 인파를 벗어나 낯선 거리로 또 다른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연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는 그저 내 발판이었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메아리가 되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청춘이, 그의 헌신이 모두 부정당했다. 하늘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비는 우산도 없이 걷는 그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적셨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상점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이 비가 자신의 모든 감정과 기억을 남김없이 씻어 내려주기를 바랐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변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어둠이 내린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삼킨 채 검고 깊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강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낡은 셔츠는 피부에 들러붙어 체온을 앗아가고 있었다. 추위와 허기가 몰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감각이 마비된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죽음의 유혹이 검은 강물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그때 거센 빗줄기 속에서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강 건너편 여의도의 마천루들이 어둠과 비를 뚫고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한 건물이 있었다.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그 건물 꼭대기에서 한태민과 최수연은 지금쯤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신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체 안에서 자신 같은 미물의 절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터였다. 그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의지였다. 죽음,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도피였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면죄부였다. 그는 그렇게 끝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5년을, 자신의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증명해야만 했다. 자신이 한낱 발판이나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오만과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허함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릴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그가 하려는 것은 철저한 계산과 전략에 기반한 파괴였다. 그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흠뻑 젖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서울의 가난한 동네 중 하나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그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상에 있는 작은 옥탑방 문을 열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는 공간이었다. 방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남루했다. 낡은 책상과 의자 한쪽 구석에 쌓인 책 몇 권과 옷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은 방 안쪽의 낡은 옷장을 열었다. 옷장을 옆으로 밀자 차가운 질감의 강철문이 나타났다. 복잡한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장치를 통과하자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옷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바깥의 남루한 옥탑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6개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와 외환 정보,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접시를 닦아번 돈을 쪼개고 쪼개서 구축한 그만의 성역이자 전쟁 지휘소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강지훈이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다. 금융가의 어둠 속에서 신화처럼 떠도는 익명의 투자자 하데스 에이디스. 지훈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모니터 중 하나를 터치해 진성그룹의 상세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계열사 구조 재무제표, 주주 현황, 그리고 경영진의 프로필까지 그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의 눈이 한태민의 사진에서 멈추었다. 사진 속에서 한태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최수연의 모습도 보였다. 진성그룹 후계자 한태민 법조계 유망주 최수연과 약혼,
기사 제목이 그의 눈을 찔렀다. 지우는 주먹에 쥐고 있던 목걸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한때 사랑의 증표였던 그것은 이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낙인이 될 터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그의 손끝에서 재조립되고 날카로운 무기로 변모했다. 그의 눈은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처럼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화려한 성을 지탱하는 가장 약한 기둥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태민. 그리고 최수연.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서버의 소음 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한 심판의 서곡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휘할 군대였고 그가 휘두를 칼날이었다. 5년간의 희생은 이제 가장 무서운 복수의 자양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은 풍화되고 어떤 것은 더욱 단단해졌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킨 채 옥탑방의 비밀 공간 속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해졌고 감정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이 금융가의 어둠 속에서는 하데스라는 이름이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 나이, 국적, 성별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나 시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의 투자 방식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해서 월스트리트의 늙은 늑대들조차 그의 이름 앞에서는 혀를 내둘렀다. 그가 한번 목표로 삼은 기업은 초토화되거나 혹은 그의 의도대로 재편되었다. 지우는 지난 2년간 하데스로서 축적한 자본과 정보를 바탕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익명의 정보원들,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해커들, 그리고 법률과 회계 자문단까지 그는 돈으로 움직이는 유령 군단을 손에 넣은 셈이었다. 이제 그의 칼끝이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모니터 중앙에는 거대한 문어처럼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진성그룹의 조직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 본체나 주요 계열사를 직접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뻔한 수였고 곧바로 반격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훨씬 더 교묘하게 선정되었다. 진성케미칼. 진성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화학회사였다. 매출 규모도 작고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곳에 숨겨진 가치아니 숨겨진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진성케미칼은 진성전자가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의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였다. 이 사실은 극소수의 내부 관계자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1급 기밀이었다. 만약 진성케미칼의 생산 라인에 아주 작은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나비 효과처럼 진성그룹 전체의 심장부인 진성전자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지우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현실과 금융시장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공격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작은 환경단체와 접촉했다.
그리고 진성 케미칼이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아주 미미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익명으로 흘렸다. 그 정보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터넷 포럼이나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정보는 공신력 있는 몇몇 해외 온라인 매체에 의해 인용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작은 소음일 뿐이었다. 바로 그 소음을 신호탄으로 하데스의 유령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수십 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진성 케미칼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여러 날에 걸쳐서 물량을 확보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바늘구멍을 내는 것처럼 그의 작업은 은밀하고 끈질기게 이루어졌다. 진성 케미칼의 주가는 여전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한편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한태민은 새로 뽑은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2년 전보다 그는 더욱 오만해졌고 그룹 내에서의 입지도 한층 강화되었다. 최수연과의 결혼은 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포장해주는 좋은 장신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사소한 경영 문제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맡겨둔 채 상류층의 파티와 사교 모임을 즐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에게 경영이란 그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놀이에 불과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진성 케미칼 주가 동향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며칠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규모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민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진성 케미칼, 그게 어디 붙어 있는 회사였지? 별 볼 일 없는 곳이잖아.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 알아서 처리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부회장님, 해외에서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가 돌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 관련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 그런 루머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 없어. 아마추어 개미 투자자들이나 하는 짓이겠지. 그냥 무시해. 그의 아나무인한 태도의 비서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태민은 곧바로 진성 케미칼 따위는 잊어버리고 저녁에 있을 파티에서 어떤 넥타이를 맬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지훈의 옥탑방에서는 마침내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진성 케미칼의 주요 수출 루트 중 하나인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당국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다. 그가 이전에 흘렸던 루머들을 뒷받침하는 교묘하게 조작되었지만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데이터들을 첨부해서였다. 그의 예상대로 며칠 뒤 유럽연합은 진성 케미칼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임시 통관 보류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기폭제였다. 통관 보류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진성 케미칼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부정적인 루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졌고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에 그려지는 폭포수 같은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들였다.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그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에는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유령 회사를 통해 폭락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자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며칠 뒤 유럽연합의 통관 보류 조치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다. 진성케미칼은 약간의 이미지 손상과 단기적인 손실을 입었지만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였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불운한 사고처럼 보였다. 진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한태민은 담당자들을 호되게 질책했지만 그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장의 변덕과 내부 관리 소홀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완벽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단단한 집안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의 계좌에 찍힌 어마어마한 수익 숫자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 돈을 다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시켜 다음 작전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했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막 진성이라는 거대한 성의 벽돌 하나를 빼냈을 뿐이었다. 그는 앞으로 수십 수백 개의 벽돌을 더 빼내어 마침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 전체를 한낱먼지 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최수연의 세상은 온통 빛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사는 한남동의 대저택은 마치 현대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전 세계 모든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들이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고용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세상의 온갖 귀한 것들이 대령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삶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찬란한 현재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수정으로 만들어진 성 안에서의 삶은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진짜 온기가 없었다. 남편인 한태민은 늘 바빴다. 아니 바쁜 척을 했다. 낮에는 그룹의 후계자로서, 밤에는 사교계의 황태자로서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만을 위한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진성그룹과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로펌 사이의 전략적 제휴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저 그 제휴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피땀 흘려가며 뒷바라지해준 법학학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그녀가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는 진성가의 품격을 유지하고 사교계에서 남편의 위상을 높여주며 언젠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아름다운 인형이었다. 그녀는 종종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아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이곤 했다. 이따금 아주 가끔씩 그녀는 강지훈을 떠올렸다. 그의 사랑이나 헌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반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냄새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던 치열함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이 진짜였던 시절의 감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위험한 감상을 지워버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편 그녀의 남편 한태민의 완벽해 보이던 세계에는 조금씩 성가신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2달 전 발생했던 진성케미칼의 주가 폭락 사태는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로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갔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강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건실한 중견기업이 갑자기 부도를 선언하며 납품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환경단체들이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관할 구청에서는 갑자기 복잡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건축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경영 활동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그것도 자신이 총괄하는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한태민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짜증과 분노는 고스란히 최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거나 잔뜩 날이 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자선 파티에 함께 참석해 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지금 그깟 파티가 문제야. 당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수연은 그의 싸늘한 태도의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무언가 변명하려 하자 그는 더욱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 역할이 뭔지 잊었어. 그냥 조용히 쇼핑이나 하고 마사지나 받으면서 진성가의 안주인 행세나 똑바로 하라고. 내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지 말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지. 값비싼 애완동물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인 한 회장의 압박까지 더해졌다. 한 회장은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최근 진성그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들인 태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리고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를 말없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민아, 세상에 우연은 없다. 작은 불운이 반복되면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태민은 아버지의 말에 속으로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버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입니다.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아들의 어설픈 자신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겠지. 작은 파도를 막지 못하면 결국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게 되는 법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인지 잊지 마라. 아버지의 질책을 받고 나온 태민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불운이 그저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시기하는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애꿎은 부하 직원들에게 퍼부으며 사무실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본색을 드러내며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최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킹사이즈 침대 위를 하염없이 뒤척였다. 옆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한태민은 오늘도 술에 취해 서재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심야 경제 뉴스에서 한태민이 책임지고 있는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의 차질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앵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섬뜩하게 밝혀왔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진성그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체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그 견고한 성의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구조물의 어딘가에서 작은 나사못 하나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처럼 불길하고 불쾌한 진동이었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곧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수정 성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성 케미칼에 대한 공격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강지우는 그 작전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은 자신의 몸에 붙은 작은 벌레들의 움직임에는 지독히도 둔감하다는 사실. 둘째, 한태민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오만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교란을 넘어 진성그룹의 생태계 자체를 흔들기 위한 다음 단계의 작전에 돌입했다. 그의 옥탑방 지휘소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전쟁본부나 다름없었다. 그의 새로운 전략은 보이지 않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데스로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겉보기에는 진성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중소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수 목록은 매우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작성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진성전자의 반도체 칩을 해외로 운송하는 물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해운 회사였다. 두 번째는 진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LNG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특수 밸브를 생산하는 작은 강소기업이었다. 그의 인수 작업은 여러 겹의 유령 회사와 해외 투자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인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기존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시키는 대신 자신의 대리인들을 이사회에 투입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회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숨통은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강지훈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동맥과 정맥을 하나씩 장악하며 서서히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강지훈의 은밀한 움직임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수면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을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인터넷 독립언론사 뉴스 프로브의 오해진 기자. 그녀는 대기업의 광고에 목을 매는 주류 언론사에서는 다루기 힘든 기업 비리,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작지만 강단 있는 저널리스트였다. 그녀는 몇 년간 끈질기게 진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 의혹을 파헤쳐 왔지만 번번이 그들의 막강한 법무팀과 언론 통제력에 막혀 좌절해야만 했다. 혜진은 최근 진성그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무언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몇 달 전에 진성케미칼 주가 폭락 사태 한태민 부회장이 주도하는 강남 프로젝트 핵심 협력사의 갑작스러운 부도, 그리고 최근 들어 진성그룹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에 연이어 인수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각각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었지만 혜진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모든 것 뒤에 거대한 단일 개체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진성그룹이라는 막강한 제왕을 상대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정체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했지만 실체에 다가갈수록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가 과연 누구인지,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 역시 오해진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가 어떤 기자인지, 얼마나 끈질기게 진성그룹의 비리를 추적해 왔는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기사들 속에서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부패한 권력에 대한 깊은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데스의 유령 군단에게는 없는 진실의 목소리를 그녀가 내줄 수 있을 터였다. 지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먼저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자신의 보안 이메일 계정으로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단 하나의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경쟁사의 함정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진성 측의 역공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갈증은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진성의 한 계열사가 수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와 탈세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들어 있었다. 그 규모는 진성그룹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다. 혜진은 즉시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취재와 검증 끝에 그녀는 그 문건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혜진은 즉시 탐사 보도팀을 꾸려 기사를 작성했고 뉴스 프로브 홈페이지 메인에 그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진성그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지만 이미 그들의 신뢰에는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겨버렸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우는 오혜진이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인물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용감했고 유능했으며 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며칠 뒤 혜진은 또다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칼을 쥐어줄 수 있어. 당신은 그 칼을 휘두를 용기가 있어. 혜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바로 최근 진성그룹을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하데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위험한 거래였다. 하지만 동시에 부패한 거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짧지만 단호한 답장을 보냈다. 칼을 보내시오. 어떻게 휘두를지는 내가 결정하겠소. 그렇게 그들의 비공식적인 동맹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전략가이자 정보 제공자로서, 혜진은 빛의 세계에서 진실의 칼날을 휘두르는 집행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소통은 철저히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서로의 정체는 묻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겨났다. 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복수심은 이제 오혜진이라는 기자의 뜨거운 정의감을 만나 훨씬 더 강력하고 예리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옥탑방의 어두운 지휘소에서 지훈은 다음 공격 목표인 진성 바이오의 내부 비리 자료를 혜진에게 전송했다. 거의 동시에 뉴스 프로브의 비좁은 사무실에서 혜진은 방금 도착한 파일을 열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지훈과 오혜진의 연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강지훈이 어둠 속에서 진성그룹의 공급망과 자금줄을 교란하면 오혜진은 빛의 세계에서 그 현상의 원인이 진성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에 있음을 폭로했다. 예를 들어 하데스가 인수한 해운 회사가 고의적으로 선박 정비를 지연시켜 진성전자의 해외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만들면
바로 다음 날 뉴스 프로브에서는 진성그룹이 협력업체의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심층 보도가 터져나왔다. 이러한 입체적인 공격은 투자자들에게 진성그룹이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해외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는 치솟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철옹성으로 불렸던 진성그룹은 이제 사방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 무력하게 흔들리는 지푸라기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한태민은 연일 계속되는 악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거나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 성급하고 위험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말았다. 그는 먼저 위기 상황에서 쓴소리를 하던 몇몇 원로 임원들을 강제로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을 앉혔다. 경험과 연륜이 사라진 이사회는 이제 한태민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허수아비 집단으로 전락했다. 또한 그는 추락하는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이것은 회사의 현금 보유고를 바닥내고 재무 구조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룹 전체를 짓누르는 재정 압박은 한태민과 최수연의 수정 성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법인카드의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불필요한 경비 지출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고용인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매주 열리던 화려한 파티도 모두 취소되었다. 최수연은 자신이 입고 걸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한태민은 회사에서 잃어버린 통제력을 집안에서 되찾으려 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수연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어느 날 수연이 갤러리에서 새로 구입한 그림을 거실에 걸었을 때 그는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광적으로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야.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데 이딴 쓰레기에 돈을 처바르고 있어. 당신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의 경멸적인 시선 앞에서 수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이어서 내뱉은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라리 당신이 가난했을 때는 돈의 무서움이라도 알았겠지. 이제 보니 당신은 그저 내 돈에 기생하는 거머리일 뿐이었어. 기생충.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낙인처럼 밝혔다. 그녀는 이 결혼이 그녀가 목숨 걸고 선택했던 이 삶이 결국 자신을 이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그 앞에서 우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는 행위였다. 그날 이후 최수연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서재에 들어가 경제신문과 주식 관련 기사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모든 기사에는 두 개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투자자 하데스, 그리고 그의 폭탄을 받아 대중에게 터뜨리는 저격수 뉴스프로브의 오해진 기자. 수연은 아직 그 이름들이 과거의 한 남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진성그룹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강지훈과 오해진의 협업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암호화된 채팅창에는 군더더기 없는 대화만이 오고 갔다. 혜진이 진성바이오의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지훈은 몇 분 만에 조작의 증거가 담긴 원본 데이터와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그녀에게 전송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도 목소리도 몰랐지만 그 어떤 파트너보다도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진성 제국의 완전한 붕괴였다. 폭풍의 중심에 있는 한태민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위스키 병을 비우고 있었다. 연이은 실패와 아버지의 질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책상 위의 서류와 컴퓨터를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나와 대체 누구야? 이 계자씨가 비겁하게 숨어서 장난치지 말고 당장 내 앞에 나타나. 그의 공허한 외침이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편에 있는 거대한 저택의 침실에서 최수연은 차갑게 식은 침대 시트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수정 성체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들이 이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버렸던 가난이라는 유령이 이제는 부와 명예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에 생긴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깊게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어두운 지휘소의 모니터들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의 공격에 의해 여기저기 불타오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재무제표는 악화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한태민은 공포에 질린 쥐처럼 허둥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정신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릴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는 심리전의 마지막 단계를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한태민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자랑하던 제주도의 드림 아일랜드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민의 야망과 비전 그리고 진성그룹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였다. 지훈은 바로 그 기념비를 빼앗아 그 위에 자신의 낙인을 찍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장악해온 금융 네트워크와 언론의 힘을 총동원하여 드림 아일랜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개시했다. 작전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먼저 하데스가 통제하는 해외 투자 펀드가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준 제2금융권 채권자들에게 접촉하여 그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 주주들에게 현재의 침체된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진성그룹의 불안한 미래에 공포를 느끼고 있던 채권자들과 주주들은 하데스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오해진의 뉴스프로브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드림 아일랜드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자행되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담은 탐사 보도를 터뜨렸다. 지훈이 제공한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로 무장한 이 기사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프로젝트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한태민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지만 이미 신용도가 바닥난 진성그룹에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그의 무능함에 등을 돌린 이사들은 더 이상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 정체불명의 약탈자 하데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존심과 야망이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데스의 시나리오대로 끝이 났다.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경영권은 완벽하게 그의 손에 넘어왔다. 인수가 완료된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를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으로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인수 절차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투적인 문구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문단에 강지훈은 자신이 준비한 가장 잔인한 메시지를 심어 놓았다. 보도 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명칭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여 민들레 리조트 단딜라이언 리sort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은 한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민들레, 이 촌스러운 이름은 대체 뭐야? 하데스라는 놈도는 많을지 몰라도 이름 짓는 센스는 최악이군. 그는 그 이름에 담긴 끔찍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패배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서 함께 보도자료를 읽고 있던 최수연의 반응은 달랐다. 민들레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민은 그녀의 격한 반응에 놀라 소리쳤다. 당신 왜 그래? 겨우 리조트 이름 하나 때문에 뭘 그렇게 놀라는 거야?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유령의 이름을 부르듯 중얼거렸다. 민들레. 그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전 먼지 쌓인 기억에 창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한 장면이 섬광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낡은 반지하방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그가 강지훈이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한 송이의 민들레꽃.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수연아, 우리는 이 민들레 같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잖아. 언젠가 우리도 저 민들레처럼 활짝 피어날 거야. 그것은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약속이었고 그녀가 가장 먼저 내버렸던 초라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암호였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최수연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하데스는 강지훈이야. 그녀의 말을 들은 한태민의 뇌는 순간 정지했다. 강지훈, 그 접시 닫기, 그 벌레 같은 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수연이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개소리야. 그 자식이 어떻게.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 떠오른 영혼까지 파괴된 듯한 공포를 보자 그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지난 기억을 쏟아냈다. 민들레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그를 버린 직후부터 시작된 진성그룹의 악몽 같은 재앙들. 한태민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진성케미칼 강남 프로젝트,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부도, 그리고 오해진 기자의 집요한 공격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강지훈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난 순간 그는 안도감 대신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아버렸던 그 남자가 지옥의 신 하데스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비밀을,
그리고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도. 거대한 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민들레 리조트라는 단어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절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 총회장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연이은 악재와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에 성난 주주들의 날 선 질문이 쏟아졌고, 단상 위에 앉은 한 회장과 한 태민은 진땀을 빼며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한 회장은 노련하게 위기를 관리하려 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한 태민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강지훈이라는 망령에 대한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예정된 안건들이 힘겹게 처리되고 의장이 임시 휴회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총회장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총회장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그는 값비싼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몸에 맞는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한태민과 주주 가족석 한편에 앉아있던 최수연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접시 닫기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으며 그의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한태민이나 최수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당당하게 주주석 앞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곧이어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공식 직함을 소개했. 최근 우리 그룹의 주요 주주로 등극한 해외 투자 펀드 연합 올림푸스 캐피탈의 수석 대표 강지훈 대표님이십니다. 하데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직접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총회장은 경악과 혼란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회가 끝나고 자유 발언 시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총회장 전체에 낮고 차분하게, 그러나 얼음처럼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고함을 치거나 감정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한영철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4분기 진성바이오가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와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서 프로젝트 코드명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계약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5천억 원의 자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프로젝트 코드명은 물론 정확한 액수까지 언급되자 단상 위의 경영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대답했다. 그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회계법인과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그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의 두 번째 질문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회장님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입니까?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훈은 쉴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진성그룹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자금 내역 횡령 배임 분식회계의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읊어내려갔다. 한태민이 마침내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닥쳐, 너 따위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저건 모두 거짓말이야. 저놈을 당장 끌어내. 그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지훈이
뒤쪽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바로 그때 총회장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더니 익숙한 로고와 함께 오해진 기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뉴스 프로브가 전 세계로 송출되는 긴급 생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오해진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뉴스 프로브는 진성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의 투자자들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는 강지훈이 그동안 제공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씨 일가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장부,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그리고 하청업체들을 착취하며 불을 쌓아온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총 회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미리 잠입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경호원들이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방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한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단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증거 영상이 끝난 후 스크린은 다시 강지훈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혼란의 중심에서 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이번에는 한 회장이나 주주들이 아닌 단상 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즈니스나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잔인한 한마디였다. 한태민 부회장, 이것이 당신이 5년 전 한 남자의 인생을 값으로 매겨 던졌던 수표에 대한 영수증이요. 이자가 좀 많이 붙은 것 같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총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해 망연자실해 있는 한 회장과 한태민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영철 씨, 한태민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터지며 한때 제왕이었던 자들의 몰락을 비추었다. 한태민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한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서 묵묵히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문득 가족석에 있는 최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아주 잠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모든 빚을 청산한 자의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다. 한때 국가 경제의 상징이었던 진성그룹은 단 하루 만에 부패와 비리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진성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도배했고 관련된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연일 폭로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그룹의 주가는 상장 이래 처음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연쇄부도의 공포가 금융시장 전체를 휘감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룹 본사와 모든 계열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씨 일가의 몰락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한 회장과 한태민은 구속수감되어 비참한 죄수복을 입게 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이제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가중시킬 증거자료가 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최수연에게로 튀었다. 그녀는 한씨 일가로부터 가장 먼저 버림받았다.
한태민의 어머니는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며 그녀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입고 있던 옷가지 몇 개만 들고 대저택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화려했던 상류층 인맥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녀를 떠받들던 세상이 오늘 그녀에게 침을 뱉고 있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결국 서울 변두리에 허름하고 낡은 모텔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옆방의 소음이 벽을 뚫고 들려오는 그곳은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의 풍경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최수연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연일 자신의 전 남편과 시아버지의 죄상이 보도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처럼 떠오른 강지훈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내버렸던 그 남자가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를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망상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벌인 이 모든 일이 뒤틀린 방식이긴 하지만 결국 자신을 향한 집착과 사랑 때문일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라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을 젊은 날의 어리석은 실수로 가난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강지훈이 대표로 있는 올림푸스 캐피탈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빌딩을 찾아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빌딩 로비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최수연은 그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지훈 씨, 아니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는 과거 그들이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그의 동정심에 호소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우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의 수연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 모든 거 사실은 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잊지 못해서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제 제가 다 알았어요. 제가 졌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러니 제발,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끝났을 때 강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착각하지 마, 최수연. 그는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 속에는 어떠한 친밀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일이 당신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나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당신은 도화선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결코 목표가 아니었어. 그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오히려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당신은 내가 박멸하기로 결심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첫 번째 증상에 불과했어. 당신과 한태민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도 괜찮다고 믿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지. 나는 당신을 되찾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다. 그의 말에 최수연은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가장 먼저 제거된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당신을 증오하지 않아. 증오라는 감정은 내 마음속에 아직 당신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이제 내 안에는 당신의 자리가 없어. 우리의 과거는 이미 내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버린 책과 같아. 그리고 그 책은 이제 닫혔다. 강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그녀가 감히 붙잡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최수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마지막 망상까지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의 파멸은 강지훈이 그녀를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했고 그는 그저 그 결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기를 거부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진성 게이트의 광풍은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한영철 회장과 한태민은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은 더 이상 거대 자본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시대의 준엄한 선언과도 같았다. 한때 재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될 터였다. 진성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수많은 계열사들은 각각 분리 매각되거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성그룹을 무너뜨린 하데스, 즉 강지훈이 당연히 그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주주로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룹의 자네를 헐값에 인수하여 새로운 왕좌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진성그룹 관련 지분과 채권을 모두 시장에 매각했다. 그는 특정 세력이 회사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여러 개의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 분산하여 넘겼다. 그의 목표는 파괴를 통한 창조였지. 또 다른 독점 권력의 탄생이 아니었다. 그는 수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회사가 보다 건강한 지배 구조 아래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진성그룹과의 싸움을 통해 얻은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비밀 지령부였던 옥탑방을 찾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가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자신을 하데스로 만들어 주었던 6개의 모니터와 서버의 전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렸다. 지옥의 신으로서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새로운 건설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회사 올림푸스 캐피탈의 이름을 민들레 파운데이션과 민들레 벤처스로 바꾸었다. 한때 복수의 낙인이었던 그 이름은 이제 희망과 부활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민들레 파운데이션은 진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오해진 기자의 뉴스 프로브와 같은 독립, 언론사를 후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막아줄 단단한 방패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민들레 벤처스는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오직 그들의 아이디어와 정직성만을 보았다. 과거의 자신처럼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에 투자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오해진 기자와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복잡한 암호화 채널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잠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도 얼굴도 몰랐지만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동지였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오 기자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강 대표님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재단과 투자 회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민들레 파운데이션이 뉴스프로브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의 눈이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저녁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과거 그의 세상이었던 비좁고 남루한 옥탑방이 아닌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공간이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별처럼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수많은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은하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의 가슴 속을 불태우던 지옥 불과도 같았던 복수심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다. 최수연도 한태민도 이제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오래된 책갈피 속에 꽂아둔 희미한 흔적일 뿐이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다. 그가 뿌린 수많은 민들레 씨앗들이 도시 곳곳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노란 희망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 길고 긴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날의 희미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